오늘은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얘기한다. 이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독립적. 근로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종속적이죠.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한다. 이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외워야지 그 세법, 소득세법 공부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 1번 보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는 이 보시면 고용됨이 없다는 겁니다. 고용된 거는 근로소득,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것,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급 있죠. 월급 받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구매 신청을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맞는 겁니다. 2번 거주자가 계속적 반복적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특허권을 대여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면 기타 소득. 계속적 반복적 이런 경우는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는 겁니다. 3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예요. 농부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죠. 이런 경우 농업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4번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 및 9개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준시가 아시죠? 기준시가는 정부 있죠?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임대 있죠? 임대.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직접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다. 이런 경우에도 과세한다. 5번 주택 임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수 산정 시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 있죠? 이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빌려준다. 그런 경우에는 당의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의 주택수로 하여 계산한다. 이게 보시면 이 주택 소유자의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임차인 있죠? 임차인의 주택수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다 소득세법상 소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전통주 있죠? 막걸리 이런 거 주류를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인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1,8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문제로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차는 거의 안 나오고 1차에서는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2번 농가 부업소득 있죠. 농가 부업소득은 그 민박 있죠. 민박. 그 다음 축산 있죠. 자기가 소 키우고 팔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농가 부업소득입니다. 농가 부업소득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3번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조린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인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5년 이상이고 600만원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4번 작물 재배업입니다. 작물 재배업은 그 채소, 화훼, 작물, 과실 이런 거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되게 생생한 문장이죠. 근데 이게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5번 보시면 1주택자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과세한다. 배웠죠? 이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는 겁니다. 3번 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간주 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세법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세법은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2번 토지 건축물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토지죠, 건축물 이런 걸 빌려준다는 대여한다. 다른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전세권 있죠. 이런 거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3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한다. 자기가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이 담보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용대가를 받는다. 그런 경우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맞는 겁니다. 4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거 틀렸습니다. 공장재단 있죠? 그 공장하고 공장 건물, 그 다음에 공장 토지 있죠? 그 공장 그 토지, 그 다음에 공장 기계 있죠? 이거를 전부 합친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비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은행에 그 돈 빌릴 때 있죠? 토지 따로 뭐 건물 따로 이렇게 돈 해가지고 하면은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공장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공장재단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때 쓴다. 이게 공장재단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기타 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5번 광업권자, 조강공자, 덕대가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본다. 이 조강권자 같은 경우는 광구에서 광물을 캐낼 권리를 가진 자, 이게 조강권자고, 덕대 있죠, 덕대도 그 채굴권을 얻어가지고 광물을 캐는 사람, 이걸 덕대라 합니다. 광업권자는 광업권을 가진 사람. 어차피 그러니까 뭐 알겠죠? 어감이 어차피 뭐 채굴을 관련된 거다. 광업권, 채굴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한다. 이 맞는 겁니다. 4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간주 임대료, 소득세도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주택 임대 있죠.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합니다. 주택 임대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있죠. 소득세법 그래서 주택 임대 있죠. 원래는 비과세였다가 이제 바뀐 겁니다. 이 2주택 보유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는다. 이런 경우에만 과세하고, 그다음 2주택자부터는 임대료 있죠. 임대료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좀 특이해요. 이게 3주택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억 원을 차감합니다. 이 보증금 받는 경우 있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이 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기회비용 있죠. 자기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2억 원에 대해서 은행 이자만큼 있죠. 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 정기예금 이자율 곱한 금액, 그 금액만큼 간주 어차피 이자 소득을 얻겠잖아요. 만약 그 2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이 거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해 가지고 과세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로 계산하고 또 그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또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간주임대로. 그러니까 투기꾼들 있죠.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갭투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그 7억의 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 전세를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3억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꾼한테 굉장히 유리한 정책입니다. 조세 평등주의에 약간 좀 위배한다. 임대료는 전부 사업소득 과세하고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고 또 보증금에서 3억을 차감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정기예금 이자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맞는 겁니다. 2번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되는 금융수익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이 금융수익 차감하죠. 간주임대료에서 이 금융수익을 차감합니다. 왜냐? 이 간주임대료에서 계산할 때 이 금융수익 차감한다. 차감. 그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금융수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과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수익 얻은 부분은 차감한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가주권 처분이익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양도소득세 있죠. 소액주주가 주식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과세 안 합니다. 이익 보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포함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간주임대료 그 공식 있죠. 그거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그 간주임대료를 알고 있다라는 상태를 가정하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공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수령 일자와 무관하게 임대 개시일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이거 중요하죠. 보증금을 자기가 귀찮으니까 임차인이 임대 그 개시일이 2020년 1월 5일이다. 근데 자기 귀찮아요. 자기가 1월 5일에 주기가 귀찮으니까 2020년
1월 1일 준경고입니다. 보증금 지급. 그럼 이 임대인은 그 4일만큼 이익을 본다는 거죠. 4일만큼 은행 이자의 이익을 본다. 보증금 빨리 받았으니까 그만큼 그 빨리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빨리 예치하면은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주임대 계산하는 경우는 임대 개시일부터 한다면 국수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계약서 있죠. 계약서는 임대 개시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추적해 가지고 보증금 언제 받았는지 그걸 또 일일이 보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니까 임대 개시일부터 무조건 계약서 기준입니다. 계약서 기준. 계약서상 임대 개시일. 이거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겠죠? 이걸 보증금 수령일자로 해버리면은 또 금융기관 돈 받은 거 일일이 또 추적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약서 기준한다. 4번 이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은 이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좀 애매하죠, 문제가. 이 지문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외우면은 안 돼요. 외운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지. 외운다 이러면 이거를 외운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까먹습니다. 외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이 중요한 거는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자 받겠죠. 이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자를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산입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행 예치 이자, 은행에 예치한다. 은행에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그러면 이자 소득 발생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원천징수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무조건 원천징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사업소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업소득 아닙니다. 이자 소득이다. 무조건 그 은행에 들어가 있다 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자 소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임대형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할 때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이게 맞습니다. 건설비죠. 건설비. 토지는 건설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토지는 그리고 비싸요. 이 건물이 2억, 만약 건물을 10억 주고 산다. 그러면 토지가액이 한 7억, 건물 가격이 3억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토지가 굉장히 비싸요. 만약 서울 같은 이런 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건설비 상당히 차감하잖아요. 이럴 때 토지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거의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비 상당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5번 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에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것도 지문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보험 차익 있죠. 보험 차익 이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 이 보험 차익 있죠. 이게 이자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차익이 나온다. 보험 차익은 당연히 저축성 보험 이런 거가 있고 또 보장성 보험이 있겠죠. 개인입니다. 개인의 저축성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 개인의 이 보장성 보험 있죠. 이 보험 차익 이건 비과세.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차익 이거 비과세 아닌가 또는 또 이자 소득 과세되지 않나 이런 헷갈려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죠.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있죠. 보험 차익
이런 경우에는 총 수익금액 산입한다.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데 나중에 공부를 세법 공부 많이 하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지문입니다. 세법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이 보험 차익을 총 수익금에 산입한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하는데 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세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2번 사업 관련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 시점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보험 차익 같은 경우에는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해서 과세 이완할 수 있습니다. 3번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의 유지비, 관리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유지비와 관리비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유지비와 관리비는 청소 있죠. 계단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전등 갈고 이런 거 있죠. 관리비 받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 받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 그 유지비와 관리비는 총 수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게 있죠.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임차인 있죠. 원룸 임차인이 전기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임대인 있죠. 임대인이 건물주가 납입대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대행 자기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연히 총수익에 산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쓴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 금액이 아니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국가가 아니라 그 기관 있죠. 기관에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총 수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이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이거 배웠죠?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과세할 거면은 간주임대료도 그 3억 원 차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과세를 해야지 조세 평등합니다. 5번 추계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금융수익을 차감한다. 추계는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죠.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한다. 추정하여서 소득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장부 실지 같은 경우는 실지 계산은 장부의 근거에서 하는 거지만 추계는 추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금융수익도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6번은 좀 이따 할게요. 7번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총 수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 판매 장려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판매 장려금이 뭐죠? 판매 장려금은 이 판매 장려 목적 있죠? 판매 장려 목적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제조업자가 있죠?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소매업자한테 이 물건을 넘깁니다. 그러면 소매업자가 물건을 팔겠죠? 그럼 이 소매업자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트 같은 경우 그러면 좀 고맙죠.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우니까 판매 장려 목적으로 이 제조업자가 소매업자한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매 장려금 받은 사람, 판매 장려금 받은 사업자는 이걸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판매 장려금. 그리고 준 사람 있죠? 제조업자. 이 사람은 판매 부대비용 처리한다. 판매 부대비용 처리하고 받는 자, 판매 장려금 받는 자는 이게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 제조업자는 이거를
필요 경비 처리한다. 그 소매업자 있죠? 이 판매 장려 받은 사람은 영업의 수익. 이거 중요해요. 판매 장려금. 이것도 부가가치세법 있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판매 장려금이 나옵니다. 판매 장려금 가져가지고 또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바보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배우시고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주익과 채무 면제익 중 세무상 이율결승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법인세법이 나오죠. 자산 수중익과 채무 면제익을 원래 입금입니다. 근데 세무상 이율결승금 보전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상계하는 겁니다. 자산 수중익과 이율결승금을 서로 상계해갖고 없앤다. 그런 경우 총수익금, 자산 수중익에 대해서 원래는 입금이지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죠. 복식국의 의무자가 국고부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국고부조금은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근데 이 경우 이거는 이율결승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국고부조금은 받은 경우에도 이율결승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이 국고부조금은 이 국가사업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 목적에 공공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런 거는 입금 받은 경우 입금이지만 이율결승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3번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원재료 수입하는 경우 있죠? 이 원재료 수입한다. 수입 원재료죠? 원재료를 수입한다. 그러면 그 관세 있죠? 관세는 수입 원가 처리한다. 그리고 환급할 때는 관세 환급 받습니다. 관세 환급금 총수익금액 산입. 이 관세를 환급금 규정이 있어요.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수출하는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해 준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을 환급 받는 경우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4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우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아시죠? 그건 법인세법 퇴직연금 충당금 보면 나옵니다. 확정급여형은 그 보험료 납입액이 회사 통장에 있죠. 회사 통장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확정기여형은 개인 통장에 있죠. 개인 통장에 납입한다. 그럼 그때 발생한 차익 있죠. 운용수익 같은 겁니다. 보험 차익은 그런 거는 그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법과 비슷해요. 5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 있죠. 이거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거 배웠죠. 개인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좀 특이한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8번 사업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사업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죠. 일단 보면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대가를 받겠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근데 대가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 대가를 약정된 길보다
지연 지급한다. 지연 지급해가지고 연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연체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봐가지고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모르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걸 비영업대금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연체료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거는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거 헷갈리는 문장입니다. 이거 문장도. 2번 사업용 자산 손실로 인한 조성보험 보험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게 맞는 거죠? 이 경우 일시상각 분담금 설정해가지고 과세 이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공제받은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것도 좀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보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 해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2.6%, 일반 업종은 1.3% 해가지고 공제를 신용카드 재화용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준다. 그런데 이 받은 금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또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사업자가 재고자산 등을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종업원 및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 지급할 때의 시가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나. 근데 재고자산 원가를 초필요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가사용. 사업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원래 팔려고 내놓은 물건인데 그거를 자기가 안 팔고 종업원이나 타인한테 지급한다. 그러면은 그 지급하는 경우 세법은 이거를 물건을 판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그 시가 있죠? 실제로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시가만큼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근데 그러면 물건을 판 걸로 보면은 당연히 그 매출원가는 필요경비 처리해야겠죠. 이걸 물건을 판 걸로 본다는 겁니다. 세법은 가사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물건을 판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가, 그 판매 가액만큼을 총 수익금에 산입하고 그러면 매출원가 있죠. 그 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5번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 상당한 부채 지급자는 과세와 관련 경비로 온다.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50이다. 근데 부채가 70인 경우 사업용 자산이 50이다. 근데 이 부채가 70인 경우 그럼 차이가 20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 그 경우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다. 그러면 그 20만큼은 사업과 관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 지급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본다. 맞는 겁니다. 자산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 부채가 더 크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5번 사업소득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거주자가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소득금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법인세법 법인세 비용은 뭐죠? 입금 불산입 아니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환입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도. 2번 채무 면제 이익으로 부전하는 이율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된 것을 본다. 이게 좋은 거죠. 이율 결손금을 최근 것부터 보전해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장부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부터 먼저 상계시킨다는 겁니다. 3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 대손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이거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한 경비에 산입한다. 이 맞는 거죠? 배웠죠? 판매 장려금. 판매 장려금은 판매 부대비용이다. 지급한 사람하고 판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총 수익금에 산입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5번 복직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용자산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용자산의 양도자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총 수익금에 산입한 경우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2020년 부동산 임대 자료이다. 사업소득금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때 간주임대료 있죠? 간주임대료가 좀 중요합니다. 간주임대료 그리고 상가는 간주임대료 무조건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3주택 이상인 경우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가 건물인지 주택 건물인지 일단 봐야겠죠. 이 보시면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중요하죠.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0일. 근데 이제 우리는 2020년을 계산한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상가 취득가액이 2억 원이다. 그럼 토지가액이 1억 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3억 원. 그럼 임대보증금 3억 원에서 1억 원을 빼야겠죠. 왜냐하면 토지가액은 뺀다는 겁니다. 2억 원에서 토지가 1억 원은 빼가지고 1억 원이다. 그러니까 3억 원에서 1억 원을 뺀다. 그리고 월 임대료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금액. 이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법은 계약서대로 한다. 매월 말일이니까 12달이겠죠. 100만원 곱하기 12. 관리비 수익 600만원. 관리비도 부동산 임대업 수익 금액이 포함합니다. 관리비 계단 청소 비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징수대행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빼야겠죠. 어차피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기가 수익금이 아니라 국가의 있죠. 징수기간 기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얻은 수입이 아니다. 대행하는 겁니다. 납부대행. 그러니까 이거 200만원 뺀다. 그리고 임차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 개시에 500만원 전액 수령했다. 그러면 안분해야겠죠. 이건 안분한다. 500만원은 안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임대기간이 2년이죠.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2021일 하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인데 2020년이니까 1년이죠. 그러니까 24분의 12를 곱한다. 그리고 운용수익 차감한다는 겁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운용수익 차감한다. 그때 중요한 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기예금 이자와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수입배당금은 10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이중과세 조정해주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200만원과 100만원을 뺀다. 근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임대료 수익은 100만원 곱하기 12. 그리고 토지 임대료 수익은 500만원 곱하기 안분한다는 겁니다. 2년분의 1년분이니까 그러면 250만원.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죠? 3억이죠. 3억 받은 거에서 2억에서 토지가 1억 뺀다는 겁니다. 1억 빼고 365분의 365.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 어딨죠? 3% 여기 있습니다. 3% 있고, 그리고 금융수익 차감합니다. 200만원과 100만원 차감한다. 어차피 이거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관리 수입이 600만원인데 납입대행한 거 200만원 뺀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답이 얼마 나오냐면 2150만원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